그러니까 요즘 저는 좀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롤드컵 시즌이기도 하고, 사실 얼마 전에 블리즈컨 같은 경우는 뭐 새벽에 봐야 할 수밖에 없죠. 블리즈컨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게임사들이 특정 시즌에 컨퍼런스를 크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향후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그냥 회사 발표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애플의 키노트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새벽에 아이폰 살 것도 아니면서 보면서 야 이번에 저렇게 나왔어. 케이스가 저게 뭐야. 막 애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15년 전, 20년 전에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웠던 추억을 안겨줬던 그런 작품을 만들던 회사가 앞으로 뭘 할지는 계속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너네 실망했어. 다시 너네 안 볼 거야라는 이 두 마음이 계속 얽혀 있는 게 블리자드가 뭘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르세라핌 K-팝 아이돌이 나와서 공연을 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 안에 있는 의상, 소품들을 만들어서 써보고 이 게임이 만들어낸 그 세계관이란 것을 너무 사랑하고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소리 지르는 또 즐거움이 있죠. 사실 디지털 게임이라는 게 완전 가상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건데도 프라임 기반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순간부터 축제가 되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이야 이렇게 의리의리하지만 처음엔 뭐 그랬겠습니까? 아주 예전 게임은 문화로 불리기보다는 부정적인 호명들이 많았죠. 오늘은 많이 나온 얘기이기도 해요. 작년에부터 문화재진흥법에서 게임이 이제 공식적인 문화예술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많은 게이머들, 게임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또 환호하셨는데 도대체 그 게임과 문화라는 게 왜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동안? 그러면 문화재진흥법이 됐으면 딱 이제부터 문화예술인가? 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면 안 되는 곳, 정상적인 아이들은 오락실에 가지 않는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단속을 놔서 오락실 안에 있는 애들 잡아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영업방해죠. 오락실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불량한 공간으로 많이 설정이 됐었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오락실을 처음 가기 전까지 무서워서 못 갔었어요. 이제 친구가 꼬셨어. 한번 가보고 안개가 거친 느낌? 이것이 전혀 불량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약간 그 얘기가 역으로 나온 게 지능개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대체로 오락실 썬팅의 네 글자가 무슨 사자성어처럼 뭘 해도 지능은 개발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능 개발을 위해 게임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놀러 가는 공간인 오락실에 재밌어요가 아니라 지능 개발이 써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89년에는 당시 문교부, 지금의 교육부가 PC 교육 의무화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앞으로 우리의 꿈나무들이 컴퓨터라는 게 대세가 될 것 같으니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하겠다. 그러면 이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느냐? 브랜드들이 교육용 PC를 줄줄이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는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초중학생들 대상 으로 쫙 퍼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를 위해 컴퓨터 공부를 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보다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디스켓을 바꿔 끼면 게임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사실은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전자기기로 PC가 들어왔었고, 한국 게임은 사실상 PC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은 온라인 베이스의 게임이죠. 한국의 온라인 게임 붐을 얘기할 때는 그 시점을 저희는 이제 98년으로 보통 봅니다. 1998년 하면 이제 한국 현대사 다루는 사람들은 97년 말에 IMF 금융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일종의 삼각형이 있는데 IMF가 하나 있어요. IMF 경제위기가 있고, 이 경제위기 때문에 나오는 PC방이라는 개념이 있죠. 일단 IMF 때문에 실직자들이 엄청 늘어나죠.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을 할 회사가 없어집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땐. 그래서 당시에는 희망퇴직이란 걸 하면서 경기가 좀 좋았던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퇴직금을 이렇게 뭉청뭉청 챙겨줍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한참 나이에 갑자기 퇴직금 받고 나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한국이 80년대부터 정보통신망 고속도로 구축 계획 같은 걸 좀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는 쓸 일이 없었던 초고속망들을 전국에 깔아놓은 게 있는데, 한 업자가 정부에다가 그걸 사용해서 제가 사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팔아보겠다. PC방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게 되죠. 만약에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를 넣고 초고속 인터넷을 물려놓는다면 사람들이 이거를 직접 와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퇴직금을 싸들고 나온 뭔가 창업을 해야 되는 고민에 빠진 분들은 이 PC방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어디 취직을 못하게 된 또 젊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뭘 하지? 고민은 많고, 보통 고민 많을 땐 모여서 놀죠. PC방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가격이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서 죽치고 앉아있기 굉장히 좋은 공간. 그러면 이제 공간으로서 PC방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때 나온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죠. 삼각형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한국에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 PC방이라는 이름이 한동안은 게임방으로 불릴 정도로 대성황을 얻게 됐고, 거기서 이제 8시간씩 정액을 끊고 죽치고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았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스타크래프트 음료가 있었습니다.
멘트가 참 웃겼어요. 짜릿한 맛 저그. 게임 준비 스타크래프트를 마셔라. 난 상큼한 맛 테란. 난 짜릿한 맛 저그. 난 신비한 맛 브로커. 세 가지 맛 색다른 운명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대중들은 어떻게 보았나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개의 사건으로 보통 양대산맥이 있어요. 이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꼽자면 뭐 아침마당이 대표적이죠. 그때 멘트 보면 충격적입니다. 임요한 선수를 앞에 두고 게임을 하다 보면 살인 충동이 일어난다는데요. 막 이런 얘기 물어보고 조직 폭력배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쌤이. 그런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 포함 게이머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왜냐면은 공중파인데요. 공중파에서 방송에서 저런 질문을 정말 사회적 인식이 딱 거기에 머물렀던 어떤 순간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얘기죠. 이것도 PC방에 전원을 꺼보았습니다 사건. 한참 게임을 즐기고 있는 분들에게 근데 그냥 다 전원 꺼버리면 욕을 하나 뭐 인과를 잘못 본 거죠. 아니 오히려 제가 보기엔 방송하시는 분들이 영상 편집 돌리고 있는데 전원을 내리면 욕이 아니라 누굴 때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굳이 게임 쪽으로 가져갔다는 거는 게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설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도 단편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사회 분위기를 뭉뚱그려 보면 돈을 내고 노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명확했습니다. 다른 놀이에 비해 오락실이라는 공간은 가장 큰 차이가 돈을 낸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놀이터 가면 공짜. 보통은 축구공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하나씩은 공짜로 있어요. 그렇게 놀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오락실이라는 건 이른바 자본주의 안에서의 놀이문화, 다시 말해 내가 일정량의 현금을 들고 그 현금을 내므로써 즐길 수 있는. 문제는 8, 90년대 한국은 급격한 산업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는 것이 매우 죄악시되던 순간이 있었죠. 놀면 안 돼, 공부해야 돼, 일을 해야 돼. 당시에는 토요일 날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돈을 내고 놀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던 거죠. 초창기의 디지털 게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서브컬처였던 부분이 이 매체가 사실은 선진국 매체에 가깝습니다. 게임 하나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되게 안정된 인터넷 인프라고 사양 PC가 필요하죠. 거기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라는 게 좀 있기 마련이죠. 매우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문화라는 거는 사실 보편화되기 어려운 뭔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예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이제 초창기의 게이밍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치고 나오는 대중문화로 넘어가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티핑 포인트 중에는 애니팡도 있어요. 당시에도 애니팡 열풍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존의 게임 열풍들하고는 달랐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하드코어하고 일정 시간 이상을 되게 몰입해야 하는 스트리트 파이터나 스타크래프트와는 다르게 얘는 하루에 2, 3분? 뭐 이 정도인데 전 국민이 열광하는 어떤 순간을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애니팡의 게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게임 룰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소셜 메신저와 결합을 시켜갖고 하트 좀 보내줘. 새벽 2시에 보내. 저는 그때 회사원이었는데 거래처 직원이 보내더라고요. 급한 거예요. 더 받아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중년 게이머들, 어렸을 때 게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 게임을 하나 골라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애니팡의 순간을 이야기를 하세요. 대중문화로서의 게임인 거죠. 이제는 우리가 뭐 게임은 문화입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은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2010년대 이후부터는 실제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게 이제는 서브컬처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이 더 안 해요. 게임은 문화예요 라고 웃긴 거예요. 네, 네, 당연하죠. 김치는 반찬입니다 라는 선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 자체가 구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꾸 게임은 문화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기도 해요.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문화로 얘기한다는 건 뭘까? 보통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광의의 문화라고 하면 사람이 먹고 일하지 않고 잠자지 않는 시간에 하는 게 거의 다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에 대해 말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뭔가를 다시 그려내고 그거를 이른바 수용자라는 사람들이 보고 또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감정을 갖게 되는 어떤 과정들을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예지능법에서 규정한 건 아마 후자, 좀 더 좁은 의미의 문화일 거고 일종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건 선언은 아니라고 봐요. 실천이죠.
첫 번째로 좋은 타이틀이 나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자주 이제 예시를 드는 게임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게임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SF 기반으로 바꿔서 여기에 안드로이드 산업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안드로이드들이 사람하고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상을 다 수행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죠. 근데 게임은 그걸 갖고 뭘 가져가냐면 안드로이드 입장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인권을 물어봅니다. 플레이어한테.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에게 우리는 인권이란 걸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게임 내내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물어보는 방식이 재미있는 게 역사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대의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였다면 미국 남북전쟁 시기 근처의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도망을 와서 탈출하는 최종 경로가 디트로이트였어요. 캐나다랑 호수를 맞대고 있잖아요, 디트로이트가. 캐나다엔 노예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을 게임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들이 실제로 안드로이드 법안이 없는 캐나다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인간과 안드로이드라는 지금 이제 미래의 태제를 과거 미국이 겪었던 흑인과 백인이라는 문제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인문학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비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화두가 사실은 우정차별, 소수자 차별이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문제의 반복일 것인가라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플레이어들이 깨달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게임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혹은 예술적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추구한 바란 말이에요.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문화로서 네가 추천할 수 있는 게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자신이 문화적 최전선에 있는 게임을 지금 플레이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남 욕 좀 덜하고 화가 나도 좀 참고 좀 품격을 갖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 욕하고 막 조롱하고 이게 우리가 문화라고 안 하잖아요. 오늘날 제가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이에게 안 좋은 게임으로 제가 많이 걸어가는 게 뭐냐면 채팅이 있는 게임들입니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성인이 와서 초등학생들과 게임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온갖 욕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따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롤 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피해자이기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좋지 않은 문화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게이머들이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또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해요. 사실은 게임 이용자들도 이것이 내가 향유하는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정할 필요는 있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야기할 수 있는 비평과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가 어떻게 보면 게임보다 바로 앞에 있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가 활동 사진이 아니라 영화로 불리기 위해 필요했던 많은 이론적 작업들, 그리고 그를 두고 벌어졌던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화는 단순히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라 이 안에 인간의 삶과 사상과 예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매체로 발전을 해온 게 있죠.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한 반세기 좀 넘어가는 역사인데 지금까지는 인간이 개입해서 규칙 안에서 뭔가 티격태격할 수 있는 매체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삶과 생각은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제작 이상으로 사실 해석과 토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른바 비평적 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